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허프의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히읗히읗 확률 모델이었죠. 1번 중력 모형을 활용해서 내용을 정리한대요.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기 위해서 효용을 어떤 한 상점, 어떤 한 도시를 이용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도, 효용, 유인력을 계산할 수 있었어요.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얘는 크기에, 그 상점의 크기에, 쇼핑센터의 크기에 비례하죠. 크기가 큰 쇼핑센터일수록 고객에게 만족도를 크게 주는 거예요. 그럼 비례하는 건 분자로 집어넣죠.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객은 가다가 지쳐요. 그러니까 그 쇼핑센터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효용은. 거리가 멀수록 효용은 줄어요. 그리고 그 거리 위에 마찰이 크면 클수록 효용은 급격히 줄겠죠. 그래서 마찰과 관계 있는 수가 뭐였죠? 마찰 계수. 그래서 거리의 마찰 계수 승수로 반비례한다. 이게 허프의 확률 모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온 확률은 계산된 거지. 그래서 이론적인 매상고를 계산하는 거지 실제 매상고를 계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분수죠. 그러니까 얘는 수학적인 분석 기법이에요. 추정할 수 있네요. 2번 모형의 공간, 거리,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그래서 교통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마찰은 커지겠네요. 가다가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 있었을 때 편의품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비용을 많이 들이게 되면 그때는 마찰을 크게 느끼는 거죠. 편의품이. 그런데 전문품은 그 전문품을 좀 더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마찰, 주어진 마찰을 느끼는 정도가, 고객이 느끼는 정도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품은 마찰 계수의 수치를 낮게 적용하는 거였죠. 2번, 3번.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공간, 거리, 마찰 계수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된다. 마찰 계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얘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효용은. 4번. 교통 조건이 나쁠 경우에 공간, 거리, 마찰 계수는 커지게 된다. 예, 커지죠. 쉽게 생각하세요. 교통 조건이 나쁘면 마찰은 커지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 다음 5번. 전문품점의 경우에는 일상용품점보다 공간거리 마찰 계수가 크다. 전문품은 공간거리 마찰 계수를 작게 적용한다는 얘기를 했죠.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으니까 똑같은 마찰이 주어져도 그 마찰을 심리적으로 느끼는 정도는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답은 5번. 2번. 부동산 입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회귀 모형이 있어요. 회귀 모형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y는 ax 플러스 b, x1, x2 뭐 이런 식으로 뭐 쭉 나가요.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 모형이 있고 다중 회귀 분석 모형이 있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매출액이라는 부분에 좌우하는 요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 수가 있으면 그 매출액에 직결된대요. 되세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것. 이게 회귀 모형이에요. 그래서 특정 부지의 소매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접근법 중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답으로 체크된 경우는 역대 없었습니다. 2번. 도심 지역에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건 똑같은 단위 토지 면적당 자본과 노동이 많이 투입된 거죠, 여러분. 그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많이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성의 개념은 도심 지역에 고층화되는 건 토지 위에 자본과 노동을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자본의 대체성이 큰 거예요. 지금 낮다 그래서 X네요. 자본의 대체성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토지가 있어요. 토지 위에 자본과 노동을 투입합니다. 이때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대체하는 정도다 그래서 자본의 대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 속에는 이미 노동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된 자본과 노동의 양이 토지용의 집약도였잖아요. 집약도가 높게 이용되는 게 집약화, 집약적 이용. 집약도가 낮게 이용되는 게 듬성듬성 이용된다, 조광적 이용이었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의 대체성과 토지용의 집약도는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도심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싼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자본을 많이 투입하니까 위로 층수가 쭉 올라가죠. 근데 외곽은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요.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투입하고 자본은 조금만 투입하죠. 그러니까 자본의 대체성이 낮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본의 대체성 이꼬르 층수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심은 층수가 높죠.
자본의 대체성이 높은 거예요. 자본의 투입 비율이 높은 거죠. 외곽은 층수가 낮아요. 자본의 대체성이 낮죠. 자본의 투입 비율이 낮은 거예요. 쉽죠? 3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의 인구의 비례, 인구 또는 크기의 비례죠. 크기는 비례예요. 큰 게 잡아 당기는 힘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두 도시의 분기점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였죠. 그래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서 나왔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예요. 그런데 허프의 확률 모델에서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가 아니라 거리의 마찰계수 승수의 반비례였죠. 차이점이 뭔지 기억해 두세요. 가장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인구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인데 이 부분을 바꿔서 인구, 크기의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파는 거예요. 4번.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분모가 있었죠, 여러분? 여러 점포의 각각의 효용, 만족도 또는 유인력을 구해서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각각을 더해서 전체 분모를 만들고 가고자 하는 쇼핑센터의 만족도, 효용, 유인력을 분자로 올려주면 그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점포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해당 점포 가서 물건 살 확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점포와의 거리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점포의 면적, 크기에도 결정이 되죠. 크기에 의해서도. 또 하나 있네요. 마찰계수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5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비용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베버였어요.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거운 쪽에 위치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료 지수는 지수니까 분수, 짝대기 짝, 알고 싶은 게 원료. 그래서 국지 원료 무게가 분자, 분모에는 제품 무게. 이를 기준으로 비교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1, 2, 3, 1, 1 기준. 이 입지 중량은 분자의 제품 중량이 한 번 더 더해져서 이 입지 중량은 2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으면 무게가 똑같은 거니까 자유롭게 들어서라. 자유입지형. 만약에 크면 원료가 무거우니까 원료 지향형. 작으면 제품이 무거우니까 시장 지향형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지금 2번이에요. 그 다음 3번.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생산자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가정하죠. 비합리적인 사람을 무슨 이론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번.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다. 그래서 비용이 줄어들면, 비용을 최소로 줄이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었죠. 3번.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를 노동비라고도 해요. 그리고 집적이익을 제시하였다. 이 집적이익은 집적력이라고도 표현했었죠. 그 다음 4번.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수송비, 인건비는 노동비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지점이 맞는데 집적이익은 말 그대로 몰려있음에 따라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이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큰 게 좋겠죠. 되세요? 그러니까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고 해서 X가 되는 거예요. 주의하실 건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을 모두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되는 지점에 입지한다는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의를 꼭 해두세요. 그 다음 5번. 등 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말한다.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등고선,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등압선. 그럼 비용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등비용선. 얘를 등수송비선, 등운송비선 똑같은 표현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4번부터 또 바로 들어갈 거예요. 네, 이제 4번부터 풀어볼게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기억, 중심지가 나왔습니다. 중심지는 점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심지, 각종 제어와 서비스 공급이 집중되어 배후지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범위였어요. 상권의 배후지였죠. 제어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이다. 네, 5네요. 그럼 지금 기억이 오니까 기억이 없는 2번과 5번을 먼저 지워요. 그 다음 니은, 도달 범위가 있었어요. 얘는 재화의 도달 범위인데 실은 재화가 발이 달려서 가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당연히 그 중심지를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이 아니라 그 부분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원이 그려진다고 얘기했을 때 걔는 수요가 0이 되는 지점이었죠. 그래서 1이 우리 개론에서 나오는 부분은 분수로 분자와 분모의 크기를 비교할 때만 1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매출액 기준이나 금액,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크기 이런 내용이 나오면 걔는 0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인 거예요. 1이라고 해서 x가 되네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디귿. 그래서 지금 니은이 x가 되는 순간 니은이 들어있는 2번과 지금 1번과 3번을 지우면 답은 4번이죠. 기억 니은 두 개만 풀고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 디귿. 최소의 구치는 하나의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도를 올려야 될 매출액의 규모였습니다.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의 구치.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예요. 그래서 얘가 최대한이라고 그러면 얘 x예요. 최대한이 아닙니다. 최소한이에요. 그 다음 리을. 최소 요구 범위가 있어요. 얘는 누가 요구할까요? 판매자가 요구하겠죠. 그래서 정상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이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 지금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인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 인구에 비례하고 반비례하고라고 나왔네요. 너무 쉽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잖아요. 근데 비례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x가 됩니다. 1번이 틀린 문장이 정답이네요. 그럼 이 문제는 정말 10초면 풀었겠죠. 2번. 배버가 나왔어요. 비읍. 비용이론이죠. 최소비용이론. 그때 운송비, 수송비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기출문제에서 노동비가 뭐로도 나왔었죠? 인건비용이라고도 나왔었어요. 똑같은 표현. 직접이익을 고려하여 이 셋을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는 표현은 오예요. 그런데 운송비, 노동비, 직접이익이 각각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가 된다면 걔는 x였죠. 직접이익은 클수록 좋으니까 이익은.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3번.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기억나세요? 콤파스 돌리면 분기점이 생긴다고 그랬죠, 여러분.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큰 도시를 무조건 작은 도시로 나눈다. 그럼 걔는 무언가의 제곱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4이거나 9이거나 16이거나 25이거나. 그럼 제곱근에 무언가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벗겨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4면 2, 9면 얼마? 3, 16이면 4, 25면 5의 제곱이니까 5. 그리고 그걸로 바로 두 도시의 거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1만 친구, 1을 더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만. 그래서 2면 3이 되고 3이면 4가 되고 4면 5가 되고 5면 6이 되는 것. 그래서 걔를 가지고 두 도시의 거리를 나눠버리면 분기점으로부터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가 나온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큰 도시까지의 거리를 물어봤다 그러면 전체 거리에서 구한 작은 도시의 거리를 빼면 큰 도시의 거리가 남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였죠. 그래서 바로 분기점,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시장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대요. 네. 4번.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 점포와의 거리 기억나시죠? 효용, 만족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점포까지 거리가 주어져야 돼요. 그 다음 크기도 주어지죠. 경쟁 점포의 수도 영향을 끼치죠? 네. 그 다음 마찰계 수도 주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5번. 크리스탈로는 재화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고차, 중차, 저차였죠. 고차는 이마트, 중차는 한라마트 동네에 있는, 그 다음 저차는 슈퍼마켓,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맞죠?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 이마트는 최소한도 올려야 될 매출액의 규모가 크잖아요. 최소 요구치가 커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수요자들까지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럼 편의점은 최소한도 올려야 되는 매출액의 규모가 작으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도 작죠. 그 표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6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A, B 두 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답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도시, B도시로 구매 활동이 유인되는 인구 규모를 각각 구해보래요. C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 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한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각각 문제를 푸는 방법은 A도시와 B도시의 유인력을 각각을 구해주시면 돼요. 인력을. 그럼 크기에는 비례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라고요. 그럼 분명히 크기가 주어져 있을 것이고 크기 대신 지금 인구수가 주어져 있죠. 거리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A도시의 유인력은 A도시의 인구수가 분자로 들어가죠. 그럼 A도시까지의 거리 10이 분모로 들어가는데 10이 들어가나요? 10의 제곱이 들어가나요? 10의 제곱이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지금 40만을 100으로 나누면 얘는 4000이죠. B도시의 유인력 들어가 볼까요? 그럼 B도시의 유인력은 짝대기 짝 긋고 인구 크기가 분자로 들어갑니다. 10만. 거리가 5가 분모로 들어가는데 5로 들어가면 안 되고 5의 제곱으로 들어갔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니까. 그럼 25로 1000을 나누면 10만을 나누면 얘도 4000이죠. 그럼 지금 유인력이 4000, 4000 똑같아요? 맞나요? 4000 대 4000이니까 1대 1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50%, 100%에서 50%씩 가져가겠네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5만 명의 50%면 몇만 명이죠? 2만 5천 명씩 끌어당길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다음에 계산 문제들을 쫙 연결해서 한번 또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